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생각을 조용히 접은 40대 남자입니다. 저도 한땐 행복한 가정을 꾸려 웃음꽃이 질 줄 모르는 가정을 지키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한 집안의 가장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번 결혼을 해보기까지 했지만 팔자에 저와 맞는 여자가 있어야 그런 꿈도 이룰 수 있는 거더라고요. 아쉽게도 제겐 그런 복이 없었는데요. 쓰라렸던 제 사연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크게 과수원을 운영하던 부모님 아래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소문난 인고 부부로 형과 전 가정의 화목함 속에서 무럭무럭 자랐죠. 저보다 4살 위였던 형은 부모님의 다정하고 따뜻한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었답니다. 형, 이번엔 여기서 저기로 달려줘. 어? 야, 너 이제 무거워. 딱 한 번만이야. 알겠어. 형은 힘들다며 제게 꿀밤을 먹일지언정 어려던 제가 업어달라고 때를 쓰면 저를 얻고 슝슝 달려주곤 했습니다. 저는 자전거도 운전도 형에게서 배웠고요. 물론 형은 아버지에게 배웠겠지만요. 형과 전 대학을 서울로 가며 그때부턴 서울살이를 했는데요. 대학생 때 첫 여자친구에게 차였던 날엔 친구가 아닌 형과 술을 마시며 큰 위로를 받기도 했죠. 형, 걔 진짜 나쁜 기집애야. 내가 여행 가서 코를 크게 골았다고 정이 떨어졌대. 그래 그래 실컷 울어. 어이구, 내 동생 수철이가 언제 이렇게 커서 나랑 술잔을 기울이고 있을까? 전 형이 때론 아버지처럼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형을 믿고 따랐습니다. 저도 공기업에 들어간 만큼 나름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자부를 했지만 형은 항상 저보다 위이기도 했어요. 저보다 공부를 잘했던 형은 아주 좋은 대학을 나온 뒤 대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 슈퍼맨 같았던 형이 흉선암 2기 판정을 받은 건 제가 27살 때였죠. 형, 울지 마, 임마. 이 형 안 죽어. 든든한 장남의 암 소식은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형이 선고받은 흉선 상피암은 흉선종이란 암보다 예후가 나쁜 편이라더군요. 그래도 이길하게 가족들은 가슴을 크게 쓸어내렸죠. 형은 곧장 수술을 받고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받은 뒤 상태가 호전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암 판정을 받은 지 1년 뒤 형은 그만 재발 판정을 받고 말았어요. 그리고 약 8개월의 투병 끝에 시한부 선고를 받고 그로부터 5개월 뒤엔 하늘의 별이 되었죠. 수철아, 넌 형 대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돼. 결혼도 하고 부모님께 손주도 안겨드리고. 알겠지? 형이 이렇게 불효하고 가는 대신 네가 그렇게 부모님께 효도 많이 하고 와. 알겠어, 형. 내가 형 목까지 어머니 아버지께 잘할게. 손주도 안겨드릴게.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형을 보낸 뒤 부모님은 크게 상심하셨습니다. 상심이란 단어를 쓰는 것조차 죄스러울 정도로 괴로워하셨죠. 전 그런 부모님께 형의 빈자리를 어떻게든 채워드리려고 노력했어요. 틈만 나면 부모님 댁에 내려가 시간을 보냈고 형처럼 의젓해지려고 애쓰면서요. 그렇게 가족을 잃고 나니 남은 가족에 대한 소중함이 더욱 커지더라고요. 그래도 산 사람의 시간은 조금씩 흘러갔습니다. 부모님은 다시 과수원에 일을 나가셨고 저도 조금씩 일상을 찾기 시작했죠. 그러다 전 나이 33세 당시 만나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2살 연상이었던 여자친구는 클래식 피아노를 가르치던 강사로 잘 사는 집안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창 결혼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여자친구가 울며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하더라고요. 수철 씨, 미안해. 실은 나 그동안 말 못한 게 있어. 나 사실 애를 낳은 적이 있어. 2번. 여자친구에게 실은 애가 둘이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저는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여자친구는 20대 시절 만나던 남자친구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었다더군요. 그 남자친구가 결혼하자고 말했지만 여자친구는 아이를 낳자마자 해외 입양을 보냈다고 합니다.
미혼모 기관과 입양 기관을 통해서요. 난 아직 결혼할 생각도 부모가 될 생각도 없었거든. 한창 노는 게 좋은 나이잖아. 내가 결혼하기 싫다고 하니까 걔도 그럼 아이를 책임질 생각 없다면서 잠수를 타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어. 이후 또 한 번은 결혼을 준비하던 남자 아이가 먼저 생겼는데 그 남자 집안이 갑자기 망했다더군요. 그래서 그 남자에게 이별을 고하고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난 한 번도 가난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없는 집안에 시집가기가 무서웠어. 그땐 아이를 지우기도 늦은 시기라 여자친구는 이별한 뒤 혼자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곤 그 아이를 헤어진 남자에게 그냥 보내버렸다고 해요.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양육비라며 그 남자에게 나름 거액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든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사람이 달리 보이더군요. 누군가의 생명을 짐 정리하듯 쉽게 정리했다는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실수로 아이를 가졌으면서 그 둘 다 아무 미련 없이 떠나보냈다는 말에 정이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파혼한 남자에게 보낸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알지도 못한다는데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난 이거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애를 둘이나 버렸다는 것도, 결혼 준비하던 남자가 가장 힘들 때 버렸다는 것도, 심지어 그 남자한테 애까지 떠넘겼다는 것도 전부 다 내 상식으론 이해가 안 돼. 이 모든 사실을 이제야 나한테 말했다는 것도 미안한데 난 이 결혼 못하겠다. 결혼 접자 그냥. 이럴까봐 내가 그동안 말을 못한 거야. 나 그래도 전 남자친구한테는 양육비도 줬잖아. 걔네 집도 망해서 힘들 텐데 그 돈이 얼마나 도움이 됐겠어. 나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어. 전 바로 여자친구에게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여자친구 나름대로 억울하다며 절 붙잡았는데 솔직히 제 기준에선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그 와중에 여자친구 부모님까지 절 찾아와 이렇게 말하며 제 마음을 돌리려고 하더라고요. 수철아, 우리 미정이 지금 홍기 놓치면 또 언제 시집가서 애를 낳겠니? 우리도 입양 보내고 남한테 보내버린 손주 말고 진짜 예뻐해줄 손주 좀 가져보자. 어? 우리가 너 결혼만 하면 진짜 잘해줄게. 버린 아이들에게 죄책감은 가지지 못할 망정 진짜 손주가 보고 싶다니 이게 사람이 할 말인가 싶어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렇게 전 큰 충격을 받고 파혼을 했죠. 그 뒤 너무 충격을 받아 한동안 여자를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제 나이 37이 되어 만난 사람이 바로 제 아내였어요. 아내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집안 형편이 넉넉지 못한 편이었는데요. 부자여도 정상적인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몸소 체험했기에 형편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 못 버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아, 어떡해. 너무 불쌍해, 수철 씨. 우리 쟤 동물병원에 데려다 주고 가자. 어? 아내 마음이 참 여리고 측은지심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지나가다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새끼 고양이를 동물병원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지하철 계단에서 넘어진 할머니 봤을 땐 직접 병원까지 모시고 가주기도 했죠. 또 아내는 저에 대한 배려도 넘쳤습니다. 수철 씨, 여기 머리 기대고 자. 내가 이거 끝나면 깨워줄게. 아, 미안해. 오랜만에 데이트인데. 데이트야 또 나중에 하면 되지. 영화 끝나면 내가 오늘 집에 데려다 줄게. 저녁은 먹지 말고 그냥 들어가자. 제가 한참 야근으로 힘들어할 때 아내는 제게 서운해하기보단 데이트하는 내내 졸던 절 안쓰럽게 여겨줬어요. 또 보지 못해 미안해하던 절 위해 야근하던 제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며 얼굴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제가 교통사고로 2주 정도 입원했을 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찾아와 제 머리까지 감겨주던 사람이었어요. 아낸 씀씀이도 참 검소했습니다. 사치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 와중에 조금씩 돈을 모아 사람을 잘 챙기기도 하더라고요. 수철 씨, 이번에 부모님 뵈러 갈 때 이것도 가져가. 우리 부모님 어버이날 선물 사면서 어머님 아버님 것도 샀어. 고마워. 난 너희 부모님 건 생각도 못 했는데.
에이, 아직 얼굴도 안 본 사이잖아. 그게 당연한 거지. 난 그냥 결혼 전에 점수 따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전혀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아직 양가 인사도 드리지 않은 상태였는데 저희 부모님의 어버이날 선물을 챙겨주는 모습에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은 사람과 함께라면 참 마음 따스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 싶어 전 2년의 연애 후 결혼을 결심했죠. 아휴, 수철이 네가 드디어 장가 가는구나. 수연아, 우리가 다 고맙다, 고마워. 부모님께 아내를 인사시키니 두 분은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내가 드렸던 어버이날 선물을 받으셨을 때부터 두 분은 아내를 만나길 정말 고대하셨거든요. 또 형도 떠나고 저도 한번 파혼을 했던 터라 자식의 결혼을 정말 기다리셨기에 아내가 더더욱 반가우셨던 겁니다.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린 뒤 우린 처가에도 인사를 드렸습니다. 처간 인천에 살았는데 들어갔을 때 좀 놀랐었어요. 집에 물건이 쌓여도 너무 쌓여 있었거든요. 신발장엔 각종 비닐과 종이, 박스들이 쌓여 있었고 주방이고 방이고 할 것 없이 물건들이 다 들어차 있었죠. 아내 민망해하며 제게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워낙 어렵게 사셔서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하셔. 다 쓸 데가 있다고. 그건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지만 처가는 그 정도가 좀 과했습니다. 그게 처가가 어려워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좋질 않더라고요. 한편 장인은 술을 정말 좋아하시더군요. 제가 인사를 간 날도 맥주림이 2캔 드신 상태였죠. 사위가 인사 온다는데 설레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자, 한 잔 더 받게나. 쭉쭉 들이켜. 그날 들뜬 장인이 제게 술을 하도 권해주셔서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 장인만큼 신난 사람이 바로 처남이었어요. 장인과 처남은 제가 사간 툭불 한우 세트 중 거의 3분의 1을 둘이서 다 구워 먹었죠. 장모가 고기를 구우면 거의 타닥기 상태인데도 쓱 가져가 술과 함께 목구멍에 밀어 넣더라고요. 그럴 거면 아예 육 사시미처럼 생으로 먹지. 미안하네 수철군. 자네 먹을 고기가 없어서 어째? 괜찮습니다. 저도 잘 먹고 있어요. 장모가 결국 한 소리 하셨지만 처남과 장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절 배웅해주며 아내는 많이 민망해 하더라고요. 우리 집이 계속 어렵게 살아서 이렇게 한우 파티할 일이 잘 없었거든. 게다가 지금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엄마밖에 없어서 더 그래. 보기 좀 그랬지? 우리 집이 너무 못 살아서. 아니야. 나도 편한 자리였으면 마파람에 개눈 감추도 허겁지겁 먹었을 거야. 한우야 다들 자주 못 먹지 뭐. 내가 사간 걸 그렇게 맛있게 드셔주셔서 난 좋았어. 순간 마음이 아팠습니다. 처가 형편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어려웠구나 싶기도 했고 아내가 창피하는 모습이 가슴 아팠거든요. 그래서 전 애써 오히려 좋았다고 웃어주었죠. 그렇게 양가의 첫인사를 마치고 제일 먼저 해야 한다는 결혼식장 예약을 약 9달 뒤로 잡은 뒤 우린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모님께 엄청난 비극이 찾아오더라고요. 읍내에 볼 일이 있어 트럭을 끌고 외출하시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나신 거죠. 그날은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미끄러진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큰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아휴,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니? 여보, 여보. 아버지, 제 결혼식도 못 보시고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정말 날벼락이 따로 없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저와 통화하며 결혼식 날 입을 양복 고민을 하시던 아버지였는데 도무지 이 현실이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아버지 장례가 끝난 뒤 전 결혼 준비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챙기기 위해 한동안 본가에 내려가 있었죠. 회사에도 한동안 휴가를 낸 뒤에요. 그때 아내는 주말마다 내려와 저희 어머니를 만나고 가주더군요. 딱히 와서 하는 일이 없어도 같이 밥을 먹어주고 어머니 곁에 있어주더라고요. 어머님이랑 아직 친해지지 못했지만 한 명이라도 더 어머니 곁에 있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해주는 아내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어머니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네 덕에 마음도 잘 추슬렀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올라가거라. 그 좋은 직장에서 잘리면 어쩌려고. 직장이 중요한가요? 어머니가 중요하죠. 어머니, 제가 소연이한테 말해볼 테니까 서울 올라와서 저랑 같이 사시면 때 못 써. 아, 이제 결혼할 애가 지 마누라 제일 먼저 생각해야지. 니들이 그러고 싶다고 해도 난 여기가 좋아. 서울처럼 복잡한 곳에서 못 살아. 여기 네 아버지가 있고 네 형의 흔적이 있어. 그러니까 넌 서울 가서 신혼집 구하고 소연이하고 잘 살 생각이나 해. 그때 전 솔직히 어머니를 모시고 싶었습니다. 형에 이어 아버지까지 잃은 어머니의 상심이 너무 가슴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닌 그런 제 생각을 단호하게 막으시더군요. 그랬기에 결국 전 아내에게 어머니를 모시고 싶다는 말을 꺼낸 일도 없었습니다. 이후 전 서울로 돌아와 회사에도 복귀를 했어요. 그래도 어머니를 뵈러 자주 시골에 내려갔는데 그때마다 아직 결혼식도 올리기 전인 아내도 같이 내려가 주었죠. 그리고 우린 아버지의 유산 덕에 대출 없이 적당한 구축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구할 수 있었어요. 어머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넓은 가수원 중 거의 4분의 3을 정리하셨습니다. 아무리 고용한 일손이 있다곤 해도 혼자 그 많은 농사를 짓긴 힘들다면서요. 그리고 당신이 살 집도 노후 자금도 충분히 있다며 제게 아버지 유산을 많이 나눠주셨던 거예요. 요즘 서울 집값이 그렇게 비싸다는데 집 구하는데 보태 쓰거라. 너도 우리 예쁜 새아가도 대출비 갚겠다고 허덕이는 거 안 보고 싶어. 어머닌 저와 아내를 불러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어머닌 놀라서 왜 우냐고 물어보셨어요. 아내 눈물을 닦으며 훌쩍였죠. 맨날 가난하게 살아왔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서울에 집을 가지게 될 거라곤 꿈도 꿔본 적이 없어서요. 감사해요, 어머님. 정말로요. 아이고, 부모가 자식 돕고 싶은 마음이야 당연한 거지. 착해서 마음도 여리구나, 우리 며느리. 울지 말어. 앞으로 내가 잘해주마.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아낸 조금 머뭇대다가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실은 우리 아빠 거의 일을 제대로 안 한 지가 20년 가까이 되셨어. 아빠 닮아선지 동생도 툭하면 일 그만두고 빈둥대서 엄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그나마 엄마가 이불 가게도 해보고 지금 하는 그 식당도 하시면서 집을 끌어오신 거야. 그래서 난 부모님 도움은 기대하고 산 적이 없었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큰 도움을 주시니까 감정이 북받치더라. 나에겐 없다고 생각한 이런 복이 당신 덕에 생긴 것 같아서 내가 결혼을 참 잘하는구나 싶어서 고마워 수철 씨. 처가 때문에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것 같아 아내가 가엾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면 더더욱 호강시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결혼식 날 저도 어머니도 비어있는 아버지 자리를 보며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제 결혼식을 보고 싶어 하셨는지 아니까요. 그때 장인은 제 손을 잡고 이젠 자신이 제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좀 철없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런 듬직한 말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가 식구에게 고마웠던 순간은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네요. 결혼한 뒤에도 아는 저희 어머니를 잘 챙겨주었고 저도 처가의 그 마음을 보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가는 절 완전히 물 줄 알고 있는 듯 하더라고요. 장인이 제게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말한 건 자신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효도해라 이런 뜻이었나 보더라고요. 김서방, 우리 남자끼리 재미나게 경마장이나 놀러 갔다 오지 않겠나? 한 번은 자신의 취미라며 장인이 제게 경마장을 가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전 경마장을 정말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재미로 가볼 수도 있지 않겠냐고 할 수 있지만 예전 아는 지인이 경마 도박으로 패가 망신한 걸 지켜본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차라리 다른 곳에 모시고 놀러 가겠다고 했더니 자긴 경마장이 좋다며 제게 100만 원만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100만 원이요? 그래. 원래 가서 그 정도 베팅해야 하는 맛이 있거든. 같이 못 가주는 대신 그거라도 주면 내가 안 서운해하겠네.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어이없었던 건 제가 그걸 안 해준다고 장모가 은근슬쩍 서운해했다는 거예요. 나야 돈이 없어서 저 양반 경마장 가는 걸 반대한다지만 자넨 돈도 잘 벌면서 장인 소원 한번 들어주지. 자네 장인 섭섭해하겠네. 뭐 웃으면서 말하시긴 했지만 그렇다고 말뜻이 달라지는 건 아니었기에 참 황당했어요. 아내만이 제게 미안해할 뿐이었죠. 장인은 그 뒤에도 친구들과 서울에서 모임하러 가는데 차비 좀 달라. 중국 패키지 여행을 가고 싶다. 작은 중고차 하나 뽑아달라며 제게 마치 돈을 맡겨놓은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사이 노릇하겠다고 용돈을 조금씩 챙겨드렸더니 제가 정말 호구로 보였던 거죠. 처남도 장인과 똑같았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셨는데 돈이 없다며 전화 오고 생일인데 선물 대신 용돈으로 달라며 전화 오고 게임 좀 사달라며 또 전화 오는 등 정말 장인과 똑같이 돈 얘기할 때만 제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장모는 그나마 처음엔 뭘 요구하진 않았었는데요. 우리가 결혼한 지 1년 뒤 계속 어렵던 식당 문을 끝내 닫으며 다른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점점 우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김서방, 우리 이번에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왔네. 미안한데 제발 돈 좀 빌려주게. 김서방, 이번에 내가 동창회 가는데 차 마낼 회비가 없어. 아휴, 창피하게 돈 없다고 말하기 싫은데 나 한 50만 원만 보내주면 안 되겠나? 겸사겸사 갈 때 입으로도 좀 사게. 명절 장볼 돈이 없다.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왔다. 보일러비가 폭탄이다 등등. 장모는 점점 숨쉬듯 당연하게 제게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가족이란 타이틀을 내걸고 좋게 보려고 해도 점점 처가만 생각하면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처가에 잘하기가 영 힘들더라고요. 전 그냥 딱 기본만 챙기며 다른 요구는 다 거절하고 처가에 자주 가려고도 하지 않게 됐죠. 전 그래도 처가에 할 만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도 여행 하시기에 모시고 일본 여행도 다녀왔고 요구하는 무리한 것들이야 들어드리지 못해도 생신이나 명절 어버이날에 넉넉히 챙겨드렸거든요. 장모가 식당 폐업 후 생활비 문제로 힘들어할 땐 몇 번 도와드리기도 했고 나중에 구하던 청소일 때문에 허리가 너무 아프시다기에 허리 마사지기도 좋은 걸로 사드렸죠. 그래도 도가 지나치자 멀리하기 시작한 건데 아낸 그걸 서운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이 우리 집에 그러면 나도 똑같이 할 거야. 아낸 자신도 똑같이 하겠다며 저희 어머니에게 점점 거리를 두더군요. 제가 처가에 가기 싫은 티를 내면 삐진 티를 일주일 넘게 내며 밥도 집안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요. 집안일은 같이 하는 건데 왜 문제가 되냐고요? 장모의 식당이 망할 때쯤 아낸 직장을 그만두었거든요. 쉬면서 아이를 준비하고 싶다기에 저도 아이를 바라는 마음에 동의했었는데요. 조금만 더 이 휴식을 누리다 아이를 갖고 싶다. 당신이랑 내 사주 궁합을 보니까 이번 연도에 애를 가지는 건 안 좋다더라 등등 가진 핑계를 대며 임신도 미루더라고요. 거기까진 그냥 이 사람이 좀 쉬고 싶나 싶어 우선 이해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나는 제가 외벌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처가에 뭔가를 퍼주고 싶어 했어요. 아니, 무슨 식재료 이렇게 많이 샀어? 많이 만들어서 친정에 갈비찜 좀 가져다 주려고. 엄마가 좋아하시거든. 겸사겸사 밑반찬도 같이 나눠드리게. 시장을 거의 6, 7인분을 봐온 뒤 음식을 잔뜩 만들어 처가에 계속 가져다 주질 않나. 꼭 저희 집 생필품을 살 때 넉넉히 사서 처가에 나눠주질 않나. 차곡차곡 모은 1년짜리 단기 적금을 타서 일부를 처가해 주질 않나. 이런 일이 계속되니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결혼 초엔 안 그러던 사람이 왜 이러는 건가 했는데 그냥 아는 처음에만 제 눈치를 본 거였습니다. 직접 살림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요. 2인 가정 한 달 식비만 해도 50 이상은 우습게 들어가는데 그것도 배달과 외식을 최대한 지양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처가 식구들 것까지 챙기고 있으니 지출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 벌이가 적진 않다고 해도 세금을 떼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그 돈으로 처가 식구들까지 먹여 살리고 있는 것 같아 불만이 늘어갔죠. 어머님도 가까이 사셨으면 내가 가져다 드렸지.
근데 너무 머니까 가까운 친정이라도 챙기는 거잖아. 내가 몇백만 원씩 드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는 음식 생필품 좀 나눠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 어머님 우리 도움 없어도 잘 사시지만 우리 집은 아니잖아. 그래도 정도껏 해야지. 정 돈이 없으면 장인어른부터가 나가서 일하시면 되잖아. 처남도 또 일 그만두고 놀고 있다며. 그걸 왜 내가 다 충당해야 하는데? 심지어 나한테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고 당연한 듯 요구만 하는 사람들한테. 당신이 그러니까 나도 어머님한테 잘해지기 싫어지는 거야. 양간 평등하게 잘해드려야지. 지금 당신 집에서 우리한테 도움 주고 친정은 못 줬다고 차별하는 거잖아. 내가 돈 때문에 이래? 나도 사람이야. 호의가 계속되면 걸린 줄 아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더 잘해주고 싶겠어? 당신이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야? 임신 때문에 쉬고 싶다면서 임신도 미뤄. 일도 안 해. 툭 하면 삐져서 집안일도 안 해. 그러면서 내 돈으로 처가만 돕고 싶어 하는 게 정상이냐고. 당신은 여자가 아니니까 몰라. 임신 앞두고 사람이 얼마나 신중해지는지. 그리고 내가 없어도 당신이 잘 버는데 내가 친정 좀 챙기지도 못해? 난 뭐 감정도 없는 로봇이야? 나도 서운하면 집안일도 하기 싫지. 난 당신이 이렇게 가부장적이고 소물인지 몰랐어. 서운해. 그런 제게 미안해하긴커녕 오히려 절 속물 취급하는 아내가 너무 실망스럽더군요. 사친하지 않지만 일을 하기 싫어하고 애도 갖기 싫은데 장녀돌이까지 하고 싶어하는 아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도 점점 지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한 지 고작 3년 만에 전 결혼 자체를 후회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쯤 제 마음을 확고하게 정리하게 만들어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그날 저와 아내는 거실에 TV를 켜놓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진동이 울린 자신의 휴대폰을 들여다보더니 제 눈치를 슬쩍슬쩍 보더군요. 그런 아내를 안 보는 척했지만 계속 옆에서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대체 무슨 문자길래 제 눈치를 보나 의아해졌습니다. 그 와중에 갑자기 아내가 화들짝 놀라며 주방으로 달려갔어요. 어머, 내 정신 좀 봐. 벌써 7분 지났는데. 아낸 반숙란을 좋아했는데요. 달걀을 삶기 시작한 지 7분이 지났다며 놀라 달려갔던 겁니다. 그런 아낸 휴대폰 화면을 끄지 않고 탁자에 그냥 올려뒀더군요. 그만큼 정신이 없었던 거죠. 뒤집어져 있던 것도 아니고 화면이 보이길래 전 궁금증에 슬쩍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문자 내용을 읽을수록 제 표정은 점점 굳을 수밖에 없었어요. 땡땡 캐피탈 아파트론 대출 납입일 안내. 그 문자는 바로 아파트론이라는 대출금 납입일 안내였던 겁니다. 그 아파트론이라는 글자 옆엔 가로를 치고 무설정이란 글씨가 덧붙여져 있었죠. 그곳엔 납부 예정의 날짜와 자동이체가 걸려있던 아내의 계좌 정보 약관, 그리고 몇십만 원 정도의 납입 예정 금액이 써 있었는데 이게 대체 뭔가 싶더라고요. 아파트론이라는 건 그러니까 아파트 담보대출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내가 왜 대출을 받았는지, 그것도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어떻게 대출을 받았는지 머리가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아, 아, 남의 휴대폰을 왜 봐? 당신 설마 문자 봤어? 봤어. 그래서 당신 내 눈치를 봤구나. 근데 아파트론이라니 그게 뭐야? 당장 설명해. 아니, 이건 그러니까 아내가 다급히 달려와 휴대폰을 빼앗았지만 이미 상황은 늦은 뒤였습니다. 전 싸늘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아내에게 진실을 물었어요. 아내는 안절부절 못하며 말을 쉽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빨리 말하라고! 제가 소리를 버럭 지르자 아내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제야 사실대로 실토를 하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근데 당신한테 돈 해달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할까봐. 그러니까 대출 받은 게 맞다 그거지? 실은 재민이가 이번에 결혼하잖아. 근데 우리 친정에 돈도 없고 올게 될 사람 집 형편도 어렵다고 하니까 재민이가 나한테 어떻게 좀 못 도와주냐고 하더라고. 아무리 대출 받는다고 해도 둘 다 모아둔 돈도 없어서 전세집도 못 구하겠다고. 아무리 내 동생이 한심해도 누나가 돼서 어떻게 모른 척을 하겠어. 근데 나도 벌이가 없으니까 대출 한도가 안 나오더라.
그래서 당신 명의 아파트 좀 이용했어. 기가 막히더군요. 당시 처남은 만난 지 얼마 안 됐던 여자친구와 혼전 임신해 급하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남은 그때도 무직이었고 여자친구란 사람도 그 나이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는데 참 대책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도 웬일로 제게 돈 이야기를 안 꺼내기에 의외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처남은 만만하지 않은 저 대신 제 아내를 공략했더라고요. 아낸 그런 처남을 도와주기 위해 2달 전 저 몰래 대출을 받았던 겁니다. 진짜 정신 나갔어? 정 살 곳 없으면 처가나 그 여자 쪽 친정에서 살기라도 하겠지. 어떻게 겁도 없이 있는 돈도 아니고 대출을 받아 돈을 도와줘? 당신한테 재민이 신혼집 마련하는 거 도와주자고 하면 안 된다고 할 게 뻔하니까 내가 그런 짓까지 한 거지. 당신 요즘 친정 도와주고 싶다 말만 들으면 거의 경기를 일으키잖아. 내가 오죽했으면 그런 짓까지 했겠어. 이건 당신 탓도 있어. 내가 뭐 괜히 그래? 처가가 날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만 보니까 그런 거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가족한테 뻔뻔하게 계속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부탁 못해. 미안해서라도 못 그런다고. 근데 그걸 왜 내 탓을 해? 당신 진짜 이렇게까지 이기적인 사람이었어? 그럴 거면 평생 처가에서 장년으로만 하고 살지. 왜 나랑 결혼해서 내 피를 빨아먹어? 제가 화를 내자 울컥했는지 아낸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대체 어떻게 제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냐고 물으니 아낸 무설정 아파트 담보 대출이라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캐피탈에선 배우자의 소득과 직업이 확실하고 배우자 명의 아파트가 있으면 배우자 동의 없이도 대출을 해주나 보더라고요. 아낸 제 아파트를 담보로 삼아 자기 이름으로 5천만 원을 빌렸던 겁니다. 그것도 당장 자신의 소득이 없으니 제게 걸릴까봐 상환기간 5년 중 1년은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으로 설정해뒀다고 해요. 재민이가 금방 취직해서 나한테 돈 갚을 거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딱 1년 이자까지만 내주기로 한 거야. 아직 우리 애도 없는데 그 정도 매달 좀 나가도 상관없잖아. 피를 빨아먹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 당신은 갑자기 아빠가 된 내 동생이 불쌍하지도 않아? 내 동생도 당신 가족이잖아. 불쌍? 난 내가 더 불쌍해. 당신 이런 여자인 줄도 모르고 결혼해서 피가 쪽쪽 빨리고 있는 내가. 그럼 이미 내가 벌어온 돈으로 한 달치 이자 냈다 이거지? 그거까지 포함해서 처남한테 당장 돈 돌려놓으라 그래. 당장. 어떻게 그래. 걔 이미 그 돈으로 반 전셋집 계약했고 일주일 전에 입주까지 했다고 했단 말이야. 빠르기도 하지 이미 처남은 신혼집에 입주한 상태였더군요. 정 그러거나 말거나 빨리 돈을 돌려놔라. 아낸 절대 못 그런다. 서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제가 이럴 거면 이혼이라고 말하자 아내 왈칵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어떻게 이혼이란 말을 그렇게 쉽게 해? 당신 정말 실망이야. 냉혈하나. 그리곤 이렇게 소리치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더군요. 정말 한숨이 끊이지 않고 나오더라고요. 전 그때 홧김에 이혼이란 말을 내뱉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젠 정말 아내 같은 사람이랑은 살기 싫더라고요. 아낸 제가 진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았지만 전 작은 방으로 들어와 냉정하게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돈을 돌려받아 오든 그렇지 못하든 이제 더는 아내와 살기 싫었거든요. 그렇게 한 30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장모한테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그 기분에 장모와 통화를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냥 받지 않았더니 장모는 무려 3번이나 계속 전화를 걸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게 그렇게 전화를 거나 싶어 받아봤더니 그 이유가 하도 어이가 없어 전 헛웃음까지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무슨 일이세요, 장모님? 아유, 자네 왜 전화를 이제 받나? 저기 우리 소연이가 아직 아무 말 안 했어? 무슨 말을요? 전 전화가 걸려온 타이밍상 아내가 저와 다툰 일을 장모에게 일렀나 싶었어요. 그런데 장모는 전혀 다른 용건으로 전화를 건 거더군요. 장모는 조금 어쩌고 목소리로 제게 식당을 차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청소일은 진짜 못하겠다 싶어서 다시 식당을 해보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었거든. 근데 이번에 우리 재민이 신혼집 얻은 동네 가보니까 생각보다 유동인구도 많고 위치가 괜찮은 상가가 나와 있더라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돈으로는 계약이 택도 없어서
소연이한테 슬쩍 말했었는데 걔가 분명 김서방 자네한테 말해보겠다고 했었네. 아 근데 그 이후로는 영 강간무소식이라 답답해서 집사람이 저한테 돈을 해달라고 해보겠대요. 그렇다니까. 아이 물론 내가 염치 없는 거 알지. 알어.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먹고 살아야 결국 자네한테 좋은 거 아니겠나. 워낙에 괜찮은 위치라 빨리 계약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채갈 것 같아서 내가 정말 하루하루 똥줄이 타네. 그래서 자네한테 이렇게 내가 전화한 거야. 김서방, 나 이번에 식당 차리면 망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하겠네. 그러니까 자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나? 이러다 진짜 거기 놓치겠어. 진짜 벼룩 같은 집안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분명 아내가 처남에게 돈을 빌려준 걸 모를 수 없을 텐데 장모는 그 얘긴 쏙 숨기며 제게 식당을 계약할 보증금을 부탁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끝까지 모를 거라 생각한 거겠죠. 그런 장모도 처남에게 대출받아 돈을 빌려준 것도 모자라 장모 식당까지 차려주려고 했던 아내도 이젠 정말 구역질이 날 정도로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딱 잘라 거절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장인 장모님이 잘 사시는 게 절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집안과 계속 엮였다간 산송장이 되겠다 싶어서 전 이만 이혼하려고 하거든요. 뭐? 아니, 김서방. 집사람이 저 몰래 대출받아서 처남한테 돈 보태준 것도 방금 안참이에요. 부모고 자식이고 하나같이 절 사람이 아닌 돈으로만 보니 저도 그쪽들 이젠 사람 취급 안 하고 싶네요. 번호는 이대로 차단할 테니까 다신 전화 걸지 말아주세요. 이만 끊겠습니다. 그렇게 장모의 전화를 끊은 뒤 전 처가 식구 모두의 번호를 즉시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잠긴 안방 방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나와. 나 방금 당신 엄마한테 전화 받았어. 당신 장모님 식당 차릴 돈까지 나한테 빌려보겠다고 했다며? 나와. 어서 얘기 좀 해. 엄마한테 전화가 왔다고? 아, 진짜. 내가 상황 좀 살피면서 말 꺼내려고 했는데 왜 초를 친 거야, 엄만? 아내는 혼잣말인 듯 아닌 듯 인상을 쓰고 중얼거리며 거실로 나오더라고요. 아직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지 아내는 약간 뾰로통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어요. 그래. 내가 당신한테 좀 말해보려고 했어. 솔직히 우리 엄마 아빠가 잘 사는 게 당신을 위한 거 아니야? 당신 아까 막 그랬잖아. 내가 당신 빚 빨아먹는다고. 우리 부모님 노후 걱정이 없어지면 나도 작년으로 덜 신경 써도 되잖아. 멀리 보면 우리 엄마 식당 차려주는 게 당신한테도 이득일걸?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장모님이랑 말하는 것도 아주 똑같네. 엄마가 그랬어? 그게 정답이니까 다 같은 말 하는 거지. 그래, 나도 안에서 많이 생각해봤는데 내가 재민이한테 멋대로 대출받아서 돈 빌려준 건 사과할게. 그건 내가 좀 조급하게 굴었던 것 같아. 근데 여보,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돕고 살면 나중에 복으로 돌아온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기분 나빠만 하지 말고 우리 좀 편하게 돕고 살자. 어? 엄마도 동생도 도와주면 나중에 다 갚을 거야. 내가 보증 설게. 그리고 당신 애기 가지고 싶어 하잖아. 우리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애기도 갖자. 당신 지금 너무 화가 많은 상태 같은데 애기 생기면 마음도 훨씬 여유롭고 넓어질 거야. 어? 어? 아, 내가 이렇게 먼저 사과하잖아. 아낸 지금 그 상황을 임신을 무기로 삼아 어물쩍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나 봅니다. 저를 아주 우습게 본 거죠. 전 그런 아내를 향해 냉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리고는 아내 자신이 처한 현실을 똑똑히 알려주었답니다. 애초에 난 당신에 대한 신용이 없어서 당신 보증 같은 거 필요 없어. 당신 닮은 아기도. 뭐라고? 난 당신하고 이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내가 화가 많아진 건 다 당신이랑 처가 때문이고, 그러니까 난 그냥 간단하게 당신을 버릴 거야. 그럼 내 마음이 훨씬 여유롭고 넓어질 거라고 확신해. 난 이제 당신 가져가기 싫으니까. 이만 이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내 아파트를 담보로 처남한테 빌려줬다는 돈은 내가 따로 소송을 걸던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 이만 나가줘. 우리 이혼해. 제가 다시 이혼이란 말을 꺼내자 아내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차갑게 자신을 보는 제 표정에서 드디어 큰일이 났음을 직감한 거죠.
그제 아는 제 눈치를 살살 보며 저자세로 나오더라고요. 여보, 당신 그렇게 많이 화났던 거야? 내가 미안해. 알겠어. 내가 앞으로는 당신 허락 없인 절대 친정 안 도울게. 그러니까 화 풀어. 어? 재민이한테도 꼭 약속한 대로 꼬박꼬박 돈 갚으라고 할게. 엄마 식당도. 그만해. 당신 목소리 듣기도 싫으니까. 아무리 당신이 말을 줄줄 늘어놔도 난 당신한테 더 떨어질 정도 없어. 그러니까 당장 나가.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굳은 뒤였습니다. 몇 번을 사과를 해도 제가 나가란 말만 반복하자 아낸 그 와중에도 심통이 난 모양이더군요. 아낸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언성을 높였습니다. 당신 진짜 그러다 후회한다? 부부 재산은 다 공동 재산인 거 알지? 당신 나랑 이혼하면 이 집부터 반 나눠야 하는 거야. 알지? 이거 아버님 유산으로 산 집이잖아. 진짜 후회 없겠어? 이거 무슨 모기 발바닥 하이파이브 하는 소리야? 이 집은 결혼 전에 100%내 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유산으로 산 내 집이야. 내 특유 재산이라고. 하물며 우리 사이에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 2년 동안 맞벌이도 안 하지 않았어? 근데 무슨 절반이 당신 거래? 뭘 알고서나 말해. 기가 막혀서 정말. 뭐라고? 나한테 지분이 하나도 없다고? 참 한심스러웠습니다. 아내가 그렇게까지 세상 물정을 모를 줄은 몰랐거든요. 아낸 그 집에 자신의 지분이 있는 줄 안 모양이더라고요. 제 말에 나중엔 인터넷을 찾아본 것 같은데 어찌나 표정이 절망적이던지 고개가 절로 저어졌죠. 아무리 나가라고 해도 버티기에 전 그냥 알아서 부동산에 집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에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하니 아내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더군요. 이대로는 이혼 못한다면서요. 아내는 제가 보는 앞에서 처남에게 전화까지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재민이한테 당장 돈 돌려달라고 할게. 어? 야, 임재민, 너 누나 돈 그냥 당장 갚아. 그거 안 갚으면 네 매형 이혼하겠대. 아, 싫어. 그럼 나랑 내 여자친구 어디서 살라고? 그게 내 알바야? 아직 너네 애만 가졌지. 정식 상견례도 안 하고 결혼식도 안 올렸잖아. 나랑 그 여자엔 생판 남인데 지금 내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빨리 집 빼고 돈 갚아, 당장. 싫다니까. 빌려줬으면 땡이지. 하지만 결과는 비참하기 짝이 없더군요. 예상한 결과였기에 전 비웃음을 지어 보였죠. 아낸 처남을 욕하며 발을 동동 굴렀는데 전 그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억울한 척하지 마. 당신 솔직히 처남이 나중에 그 돈 갚을 거라고 기대 안 했지? 그냥 어물쩍 내가 갚아줄 줄 알고 우선 일부러 저지른 거 다 알아. 아, 그리고 내가 좀 알아보니까 그 무설정 아파트 대출이라는 거 나랑 별 상관도 없더라. 말만 담보대출이지 사실상 등기담보가 잡힌 대출도 아니던데 뭘. 대략 배우자 신용만 보고 당신한테 돈을 빌려주는 구조인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이 집을 팔든 그 빚을 안 갚든 그 빚은 내 거 아니래. 대출 빚은 당신 앞으로만 남는 거더라. 그러니까 처남한테 소송을 걸든 돈을 받아내든 알아서 잘해봐. 뭐? 100%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고? 아는 자신이 빚을 갚지 못해도 제 아파트로 그 대출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줄 안 모양이었어요. 대출을 받을 때 제대로 확인도 안 했던 거죠. 그렇게 끈들어진 연이 된 자기 딸을 어떻게든 도와보고자 한 번은 장모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뭐라고 말을 하는데 별로 들을 가치도 없는 말들이었어요. 남편이 돼서 너무 무정하다. 세상을 그렇게 세속적인 것만 보고 살면 안 된다. 이런 절 가스라이팅하는 말들이었죠. 당연히 장모의 말에 씨알도 먹히지 않았고 아는 끝내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여보, 정말 나랑 이혼할 거야? 내가 원래 어머님한테도 엄청 잘하고 당신한테도 잘했잖아. 최소한 기회는 줄 수 있는 거잖아. 어, 당신 원래 그랬지. 근데 그만큼 나도 당신한테 잘했어. 그리고 난 결혼 생활하는 내내 당신한테 기회를 줬어. 내가 이혼하자고 하니까 이제야 반성하는 척하는 거지. 당신도 당신 가족도 절대 변할 사람들 아니야. 이젠 변한다고 해도 관심도 없고. 부탁인데 엄한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당신 가족들끼리만 똘똘 뭉쳐 잘 살길 바래.
살면서 다신 보지 말자. 아낸 거의 물뿐이나 다름없는 몸으로 이혼당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절 붙잡으려 해봤지만 귀찮은 시간 낭비일 뿐이었죠. 그 뒤 전처나 처가 식구들에 대한 소식은 거의 듣지 못했는데요. 어차피 직장이 없었으니 서울에 있을 이유도 없어 이혼 후 전천 인천 처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건 딱 거기까지였어요. 전처가 처남에게 돈을 받을 수 있었는지, 돈을 받지 못해 소송을 걸었는지, 그런 이야기는 들을래야 듣기도 힘들더라고요. 겹지인도 없고 따로 연락하고 지내는 다른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언젠가 처가 같은 집안은 풍비박산이 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빈대 같은 집안에서 더 늦기 전에 빠져나온 게 제 인생을 위한 때늦은 최선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아, 전처에게서 딱 한 번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전 전처의 소식 같은 거 들을 일이 없었답니다. 전처인 걸 알자마자 바로 제가 전화를 끊어버렸거든요. 여보, 나야, 소연이. 잘 지내지? 잘못 거셨습니다. 딱 이렇게 통화를 마친 뒤 전 그 번호도 차단해버렸습니다. 그 뒤론 다른 번호로 연락이 오지 않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이혼한 지 시간이 좀 흘렀는데요. 그때 집을 판 전 조금은 작은 다른 집을 구해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도 어머니 서울로 모시려고 했지만 단번에 거절당했죠. 어머닌 제 이혼을 아주 속상해 하셨지만 그래도 아버지와 형의 흔적이 남은 그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최대한 자주 시골로 내려가 과수원 일도 도와드리고 어머니도 잘 챙겨드리고 있어요. 어머니, 그래도 전 아직 포기 안 했어요. 언제가 서울에서 꼭 어머니 모시고 살길 고대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생각 바뀌면 말해주세요. 아이고, 이 끈질긴 거. 그냥 새 장가 나가, 어? 그래도 언젠간 꼭 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와 형도 떠난 이 세상에서 어머니를 지켜드릴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까요. 비록 지금은 회사 때문에 서울을 떠나지 못하지만 정 어머니께서 고향을 떠나기 싫어하시면 나중엔 제가 시골로 내려가는 길도 염두에 두고 있답니다. 어머니는 은근히 제가 새장갈 가길 바라시지만 아무래도 제 인생에 여자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처럼 배우자 알콩달콩 의지하며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건만 이번 생엔 그런 팔자는 타고나지 못한 것 같네요. 형 대신 꼭 부모님께 손주를 안겨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형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그래도 제 것이 아닌 것에 매달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이젠 결혼에 대한 미련은 다 내려놨는데요. 그와 별개로 무탈하게 소중한 자가 자식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지인들을 보면 많이 부럽긴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보살피며 묵묵히 살다 보면 또 저만의 남다른 행복이 찾아오리라 믿고 있습니다. 세상엔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행복이 곳곳에 숨어 있으니까요. 혹시 저처럼 씁쓸한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께도 꼭 다른 곳에서 행복이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은 만큼 연초부터 좋은 일, 행복한 웃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전 그럼 여기서 이만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